73세의 첫날 밤 얘기요? 네, 부끄럽지만 저는 오늘 그 말을 꺼내보려 합니다. 나는 손에 남은 바느질 굳은 살을 쓸어보았다. 복지관 주방에서 유자차가 조용히 끓고 있었다. 얇은 김이 올라와 창문에 성에처럼 앉았다가 스르르 흘렀다. 기억의 따뜻한 찻잔이 이렇게 손바닥을 데우는 밤이면 오래 감춰둔 마음도 조심스럽게 열리곤 한다. 세월의 주름처럼 깊어진 사랑도 편견의 안개처럼 얽힌 소문도 결국은 한 모금의 숨과 함께 뿜어져 나올 것이다. 그 순간 침묵이 무너졌다.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누군가에게는 웃음거리일지 모르는 이 질문이 내게는 온 겨울을 건너온 등불이었다. 나는 장윤희, 73.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오래도록 방 한켠에 접어둔 이불처럼 마음을 접어두고 살았다. 복지관에서 유자차를 나눠주고 시장 어귀에서 낡은 한복을 고쳐주며 괜찮다는 말을 매일 꿰매어 하루를 넘겼다. 어느 날 벚나무 아래로 꽃비가 내리던 오후 그가 다가왔다. 낡은 모자를 벗으며 어색하게 웃던 사람. 박도훈. 전기 냄새가 밴 작업복 소매 끝에서 오래된 화상의 흉터가 반짝였다. 나는 그 손을 한 번 더 보았다가 눈을 돌렸다. 품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때 더욱 빛나는 것임을 나는 아직 배워가는 중이었다. 그날 그는 내게 나무 수저를 하나 건넸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뜨거운 건 천천히 드세요. 급히 들이키면 속이 놀랍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저를 쥐었다. 손의 화상이 내 손등에 스쳤다. 순간 오래된 전깃불이 깜빡이며 다시 켜지는 듯했다. 절망 끝에서 작은 희망이 켜지는 소리였다. 나는 유자차를 떠서 그에게 내밀었다. 그의 숨이 김해졌고 내 눈동자가 그 김 속에서 잠깐 흔들렸다. 사랑은 심장이 아니라 오래된 근육의 기억으로도 남는다고 나는 천천히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사랑의 시작이 언제나 축복만 받는 것은 아니다. 동네의 입은 빠르고 소문은 가볍다. 웃음 뒤에 숨은 날, 노년에 무슨 사랑을. 저분 예전에 큰일을 냈다던데 기퉁이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벚나무 그늘처럼 길게 내 발끝을 덮었다. 편견은 발 없는 그림자라. 해를 등지면 길어지고 진실을 마주보면 짧아진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앞에서 나무반지를 뚝딱 깎던 그의 손이 잠깐 떨렸다. 나는 물었다. 그 손, 아프지 않으세요? 그는 미소 지었다. 옛날에 불이 났을 때 잠깐 데었지요. 괜찮습니다. 그 말이 유자차처럼 따뜻하게 들렸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설명되지 않은 무언가가 앉았다. 봄 저녁, 복지관 강당에 불이 하나씩 꺼질 때 나는 그의 어깨에서 오래된 피곤을 보았다. 그는 말수가 적었다. 대신 작은 배려로 말을 했다. 젖은 현관 매트를 조용히 말리고 떨어진 단추를 말없이 건네고 비가 오면 내 우산을 먼저 닦아주었다. 나는 대답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따라 그의 눈빛이 먼 데를 보았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마음에 적어두었다. 그러나 그 문장이 누군가에겐 화살처럼 꽂혔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경로당 앞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저 손, 불길에서 누구를 민 거라던데. 저 사람, 보험 얘기를 먼저 꺼냈다지. 마른 꼬리를 물고 커졌다. 바람이 불면 벚나무 꽃잎이 흩날리듯 아무 근거도 없이 나는 유자차를 다시 데웠다. 손바닥이 따뜻해지면 마음이 가라앉았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밤이면 아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려왔다. 엄마, 계좌는 제가 관리할게요. 세상 무서워요. 제발. 사랑은 둘의 용기로 자라지만 편견은 셋, 넷의 두려움으로 번졌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숨지 않기로. 꽃비가 내리던 벚나무 아래에서 나는 그의 화상 자국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 손은 말끝이 떨렸다. 김서린 안경 너머로 그의 눈빛이 작게 흔들렸다.
이 손은 생명을 구한 손이에요. 나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말이 끝나자 바람이 고요해졌다. 오래된 전깃줄을 타고 흐르던 소문이 잠시 멈춘 듯했다. 그 순간 침묵이 또 한 번 무너졌다.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우리의 첫날 밤은 어쩌면 약속의 다른 이름일지 모른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아니라 오래된 마음을 여는 소리. 허리를 곧게 세울 힘이 남아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숨을 세어보는 일. 나는 유자차를 들었다. 김이 또렷하게 피어올랐다. 그 김 사이로 희망과 기적과 진실이라는 세 글자가 조심스럽게 내게로 걸어왔다. 아침은 늘 유자차에서 시작됐다. 전날 밤 손목이 붓지 않도록 바늘과 실을 내려놓고 기도처럼 유자 껍질을 얇게 저며 설탕에 재웠다. 새벽 공기가 식탁 위로 내려앉으면 작은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나는 나무 수저로 거품을 눌렀다. 복지관에 가져갈 컵수대로 뚜껑을 고정하고 손등에 남은 바느질 자국 위로 머그컵에 온기를 얹었다. 내 하루는 이렇게 천천히 달궈졌다. 사람의 가치는 몇 살에서 멈추는가? 나는 가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노년이라는 이름은 때로 품위이면서도 때로는 벽이었다. 혼자 지낸 세월은 길었고 말하지 않아도 배어나오는 고독은 때로 향수처럼 은근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나는 집에 불을 아끼듯 마음의 불도 아꼈다. 시장에서 한복을 수선하는 동안에도 눈길이 마주치면 미소로 대신했다. 어쩌면 미소란 말을 아끼기 위해 발명된 가장 따뜻한 언어일지 모른다. 복지관에서는 늘 같은 자리, 창가 두 번째 테이블에 앉아 꿰맨 옷을 펼쳤다. 허리춤이 해진 치마, 깃이 구겨진 저고리, 그리고 어느 날 가져온 어린 손주의 돌 한복. 나는 손끝으로 천의 결을 읽었다. 천도 사람처럼 기억을 품는다. 어디가 가장 많이 스쳤는지, 어느 주름이 오래되었는지 만져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날이면 벚나무 그늘에서 점심바람이 불어오고 꽃비가 조금 일찍 흩날렸다. 나는 그늘과 비 사이의 경계를 따라 눈을 감았다가 떴다. 박도훈을 제대로 알기 전 나는 그의 뒷모습을 먼저 기억했다. 복지관 뒤편 마른 호스를 정리하던 손, 전선처럼 지그재그로 흘러내린 흉터가 반짝이던 손등, 그리고 그 손으로 몽당 연필을 깎아 주던 동작. 누군가의 뒷모습에 먼저 안심이 깃드는 경험이 얼마나 드문지 나는 알았다. 그는 말수가 적었다. 대신 나무를 다루는 법을 알았다. 주머니에서 꺼낸 조그만 나무 조각으로 수저를 빚어내는 동안 그의 숨은 일정했다. 톱밥 냄새가 나면 시장의 소음도 잠시 멀어졌다. 그가 처음 내게 말을 건 날 나는 유자차 뚜껑을 닫고 있었다. 김이 눈을 맵게 하네요. 그가 웃었다. 괜찮으면 수저 하나 만들어도 될까요? 뜨거운 건 천천히 떠먹어야 하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무 수저가 아직 반쯤 거칠 때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장 여사님, 손이 참 예쁩니다. 나는 어리둥절해 웃었다. 바늘 자국뿐인데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사는 걸 고치던 손은 다 예쁩니다. 그 순간 오래된 마음의 문턱이 아주 조금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아들의 전화는 대개 저녁을 덮었다. 엄마, 집 앞에 택배 놓지 말아요.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엄마, 요즘 뉴스 못 봤어요? 사람 무서워요. 그의 걱정이 사랑인 걸 알면서도 나는 종종 마음이 작아졌다. 편견은 때로 사랑의 다른 얼굴이라서 더 아프다. 엄마,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날 아들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창문 밖 벚나무를 보았다. 꽃은 아직 덜 피었고 바람은 오히려 잎사귀를 다독였다. 성급하지 않은 사람. 성급하지 않다? 내가 자랄 때 내 밥을 시키던 속도처럼 그런 사람. 전화 너머의 침묵이 흐르고 곧 장난기 어린 한숨이 섞였다. 엄마는 비유를 할 때 제일 무서워. 우리는 함께 웃었다. 웃음이 식자 다시 걱정이 돌아왔다. 그래도 통장 비밀번호는 꼭 바꾸고 제 번호로 인증도 해놓고요. 나는 대답했다. 알았어. 그날 밤 나는 오래된 통장과 함께 오래된 상처의 비밀번호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시장의 몇몇 얼굴은 봄볕 아래에서도 어둑했다. 지나가며 들리는 말에 꼬리가 있었다. 저 손, 불에 그을린 게 아무래도 수상해. 남이 만든 유자차 얻어 마시면서 은근슬쩍 가까워지지 소문은 틈을 찾아 흘렀고 틈은 언제나 있었다. 나는 일부러 느려졌다. 걸음을 늦추고 물건값을 천천히 세고 인사를 한 번 더 했다. 편견의 안개는 속도를 높일수록 더 짙어졌다. 천천히 걸어야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날도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 벚나무 아래 벤치에 그가 앉아 있었다. 낡은 신문을 반접어 가슴에 올려놓고 졸듯 말듯 했다. 나는 묻지 않았다. 왜 거기 있냐고, 무얼 기다리냐고. 그 대신 컵홀더에서 유자차 하나를 꺼내 그의 옆에 놓았다. 그는 눈을 뜨며 고개를 들었다. 김이 예쁘네요. 나는 웃었다. 예쁜 건 금방 사라지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예뻐서 오래 기억됩니다. 우리는 한 모금씩 나눠 마셨다. 김 사이로 그의 흉터가 부드러워 보였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정리하다 나는 오래된 반지 상자를 꺼냈다. 결혼식 날의 반지는 아직도 원을 잃지 않았다. 시간을 견딘 원은 늘 대단하다. 다음 날 그는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넸다. 그냥 끼워 보시라고요. 나무 반지라 손이 덜 시릴 겁니다. 나는 손가락을 내밀었다. 반지는 내 체온을 금방 닮았다. 나무가 사람의 체온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왜 벚나무로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짧게 답했다. 번번이 피서요. 엉뚱한 농담 같았지만 나는 웃다가 문득 울컥했다. 벚나무는 여름에도 꽃을 흘렸다. 계절을 건너 피어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적이 아닌가. 내 마음의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챈 건 복지관의 간호사였다.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정말요? 네, 눈이 촉촉해졌어요. 유자차 덕분인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누군가 내 속도를 맞춰주는 덕분인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또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랑은 심장이 아니라 하루의 속도로 기억되는 게 아닐까. 밥을 씹는 횟수, 계단을 오를 때 쉬는 숨, 밤에 잠들기 전 불을 끄는 망설임이 길이. 그런 것들이 나란히 서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놓였다. 그 다리를 건너는데 필요한 것은 젊음이 아니라 용기였다. 노년의 품위는 어쩌면 용기를 천천히 쓰는 방법인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훈 씨. 네, 혹시 내일 병원에 함께 가줄 수 있어요? 정기검진이에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구립병원 대기실, 오래된 형광등 아래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나는 다시 물었다. 불이 났을 때 이야기 언젠가 들려줄 수 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말을 바꿨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창밖으로 벚나무 잎이 흔들렸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사람마다 꺼내는 속도가 있다. 대신 그의 손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그는 이번엔 고개를 저지 않았다.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앉았다. 그 미소는 희망 같았다. 절망의 반대말로서의 희망이 아니라 하루를 견뎌낼 작은 불씨로서의 희망이었다. 진실이 거기에 기대어 앉아있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나무 반지를 한 번 더 돌려보았다. 손가락 마디 사이로 유자 향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내 속도의 온도는 이제 조금 따뜻했다. 내일은 아마도 조금 더 따뜻해질 것이다. 편견의 안개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나는 이미 길을 알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끝내. 소문은 복지관 현관에 신발장처럼 빼곡하게 쌓였다. 월요일 오전 전통시장 골목에 부침개 냄새가 막 구워지던 때였다. 장바구니를 든 여인들이 내 등 뒤에서 낮게 속삭였다. 저분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게 저 손대인 분이랑 자주 다니더라. 불 얘기 들었어? 보험도 말끝이 스르르 흩어졌다.
나는 계산대를 지나며 고개를 숙였다. 나무 수저가 든 작은 파우치가 손 안에서 덜컹거렸다. 수저 끝이 내 손바닥에 닿자 갑자기 모든 말이 물러났다. 천천히, 천천히. 속도를 잃으면 내가 아니게 된다. 그날 오후 엄마 모임이 아파트 로비 의자에 모여 있었다. 내가 지나가자 누군가 일부러 크게 말했다. 노년에 무슨 사랑이야. 품위가 있지 다른 이가 받았다. 그분 불길 속에서 사람을 민 거라던데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대신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을 스쳐보았다. 품이란 무엇인가? 침묵이 품이라면 진실을 묻는 목소리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사랑의 자격이 있다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저녁 무렵 도훈 씨가 벚나무 아래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꽃잎 몇 장이 그의 어깨에 조용히 붙어 있었다. 나는 일부러 약간 떨어져 앉았다. 말이 목젖에 걸려 나왔다가 다시 삼켜졌다. 그도 눈치챘는지 웃으며 나무반지 상자를 꺼냈다. 오늘은 손이 많이 시리시죠? 나는 상자를 보지 않았다. 도훈 씨. 네, 혹시 시장에서 도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젖지도 않았다. 다만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잠깐 굳었다. 바람이 벚나무 잎 사이를 지나며 소리를 냈다. 들었습니다. 그 얘기 사실이 아니지요. 한참 후 그가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는 말씀드려야겠지요. 다만 오늘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문은 조금 닫혔다. 편견의 안개가 골목을 채우면 진실은 자주 길을 잃는다. 아들의 전화는 더 단단해졌다. 엄마, 이임장 하나만 써줘요. 계좌 관리 제가 맡을게요. 이임장. 엄마 보호하려고요. 요즘 사기 많고, 게다가 그분은 나는 말을 잘났다. 그분 얘기는 나중에. 엄마가 나중에를 자꾸 말하니까 걱정이 더 커요. 전화 너머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다. 내일 저녁 시간 돼요. 변호사 분이랑 같이. 아들아,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나는 아직 내 이름으로 살아. 나무반지 하나 끼워보는 것도, 유자차를 누구와 나눌지 정하는 것도 내 이름으로. 잠시 침묵 뒤에 아들의 한숨이 미세하게 스쳤다.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 그래요. 알아.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나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른다. 사랑으로 포장된 두려움이 더 아프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안다. 며칠 뒤 복지관 배식대 근처에서 간호사가 내 팔을 붙들었다. 요즘 밥맛 떨어지셨어요. 괜찮아요. 잘 먹어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밖에 소문이 좀. 장 여사님, 혹시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사람들이 소문을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눈앞의 행동이요. 매일 나누는 한 잔의 유자차 같은 것. 그녀의 눈이 잠깐 젖었다. 나는 그 말에 기대어 컵을 닦았다. 진실이란 매일 같은 온도로 끓는 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경로당 게시판에 붙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회자되었다. 1999년 시장 화재. 배전 설비 오작동 추정. 누군가 굵은 펜으로 밑줄을 그어두었다. 그 밑에 또 다른 손글씨가 얹혔다. 오작동. 사람 소문이 더 무섭지. 나는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도훈 씨의 손등에 새겨진 화상, 그의 느린 호흡, 나무 수저를 깎던 일정한 리듬. 그 모든 것이 한 문장의 밑줄로 축소되는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다. 절망은 그렇게 온다. 말 한 줄로 하루가 기울 때. 밤,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서랍 속 나무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우려다 멈췄다. 나는 반지를 천천히 다시 상자에 넣었다. 내 두려움이 남의 눈치를 닮아가는 건 아닐까? 나는 나에게 물었다. 내 삶의 속도를 남이 정하게 둘 건가? 거울 속에 내가 오래 나를 바라보았다. 내 어깨 위로 유자 향이 스며들었다. 나는 조용히 반지를 다시 꺼내 끼웠다. 떨리는 손가락의 반지가 정확히 자리 잡는 순간 작은 온기가 퍼졌다. 나를 지키는 일과 누군가를 믿는 일이
꼭 반대편에 서 있지는 않다는 걸 나는 배우는 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골목에서 그와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장바구니를 받아들었다. 무거워요. 가볍게 드는 법을 압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한 아주머니가 앞에서 길을 막고 섰다. 여기선 말 조심해야 해요. 그녀는 내게만 들리게 속삭였다. 사람 습관은 안 바뀌니까. 나는 고개를 들어 또렷하게 물었다. 어떤 습관이요? 그녀는 순간 눈을 피했다. 글쎄, 그때 도훈 씨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습관도 진실도 결국 드러납니다. 아주머니가 인상을 쓰고 돌아섰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덜미에 땀이 맺혀 있었다. 말수 적은 사람이 내 편에 서서 내 이름 대신 말을 할 때 마음 한쪽에서 오래 잠겨있던 창문이 살짝 열렸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진짜로 생각해봐요. 서류는 언제든 되돌릴 수 있으니까. 그는 식탁에 펜을 올려놓았다. 나는 유자차를 데워 그의 앞에 놓았다. 한 모금만 마시고 얘기하자. 엄마, 한 모금. 아들은 결국 수저를 들었다. 나무 수저가 컵벽을 살짝 두드렸다. 도훈 씨에 대해 뭘 믿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말했다. 나는 그의 속도를 믿어. 급한 사람은 꽃비를 못 봐. 아들이 눈을 올렸다. 꽃비. 나는 창문 밖 벚나무를 가리켰다. 저녁 바람이 가지를 스치며 작은 꽃잎들이 흘러내렸다. 보이지?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낮게 말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견딜 수 있어. 나는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다. 대신 그의 빈잔에 유자차를 조금 더 부어주었다. 희망이란 때로 소스라치게 조용한 얼굴로 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은 여전히 매섭게 남았다. 복지관 문 앞 누군가가 흘리듯 말했다. 그 손, 구한 것도 밀친 것도 될 수 있지.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주머니 속 나무 반지를 한 번 더 쥐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하지만 그 결국까지 어떻게 버티느냐가 문제였다. 벚나무 아래로 떨어지는 꽃비가 어깨를 적셨다. 나는 속으로 물었다. 누가 우리 동네에 불을 끌까? 누가 이 작은 편견에 잿빛을 걷어낼까? 그리고 나는 내 몫의 물을 길어가야 한다고 조용히 마음먹었다. 비가 오기 전날의 공기는 이상하게 맑다. 그날 오후 나는 복지관 자료실에서 낡은 스크랩북을 꺼냈다. 경로당 게시판에 붙었던 그 기사, 출처가 궁금했다. 종이의 모서리는 벚나무 잎처럼 달아있었고 스테이플 자국이 녹슬어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1999년자 지역신문이 드러났다. 전통시장 화재. 어르신 3명 구조. 사진 속에서 연기 사이로 한 남자가 어르신을 업고 뛰어나왔다. 손등이 검게 그을려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나무 반지가 살짝 밀려 올라갔다. 기사의 말미에 짧은 문장이 있었다. 배전 설비 기사 박도훈 씨, 화상치료 거부하며 그때는 누구라도 그랬을 것. 나는 폰으로 조심스레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스크랩북 뒷표지 안쪽에 접힌 종이가 더 있었다. 전력공사 팀장 명의의 자필 메모였다. 당시 배전함 차단, 박 기사 단독 수행, 구조 후 응급 전력 복구, 포상 거부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필체는 또렷했다. 진실은 때로 이런 모서리에 남는다. 화려하지 않지만 지워지지 않는 각도에서. 나는 시장으로 내려가 도넛 가게 앞에 서 있는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그 기사 보셨어요? 아주머니는 미간을 모았다. 요즘 세상에 사진쯤 조작 못하겠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메모도 가져왔어요. 종이를 펼치자 아주머니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곧 어두워졌다. 글자도 흉내내지. 그 말은 비처럼 스며들었다. 진실은 문서 한 장이면 충분한가? 나는 내게 물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충분한가? 그날 저녁 벚나무 아래에서 그에게 스크랩북을 건넸다. 그는 말없이 사진을 오래 보았다. 김 빠진 유자차처럼 조용한 시간이 지났다.
말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내가 물었다. 그는 미소 같은 것을 지었다. 사람이 낸 불은 사람이 꺼야지요. 그날도 지금도 나는 그 문장에 마음이 젖었다. 그 소문 진실이 아니었어요.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소문을 부정하는데 내 말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러며 내일 내가 말할게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졌다. 편견은 증거보다 빠르고 사람의 상처보다 오래 간다. 다음 날 아침 비가 정말로 왔다. 시장 골목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다. 나는 복지관에 기사를 복사해 붙였다. 몇 시간 뒤 돌아와 보니 누군가가 모서리를 찢어 놓았다. 밑에는 낙서가 있었다. 영웅. 글쎄 손끝이 차가워졌다. 나무 수저를 꽉 쥐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아들의 이름. 엄마, 병원이에요. 그분 쓰러지셨어요. 구립병원 복도는 오래된 형광등 아래에서 더 길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있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안색이 희었다. 나는 그의 손등을 감쌌다. 손의 화상이 내 손바닥에 닿자 심장이 제 속도를 찾는 듯했다. 괜찮으세요? 잠깐 어지러웠어요.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그때 흰머리를 높게 틀어올린 간호사가 다가왔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더니 그를 다시 보았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혹시 1999년 시장 화재 때 어르신들 업고 오신 분? 그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때 제가 응급실에 있었어요. 정전이라 손전등으로 봉합하던 날, 이분이 발전기를 들여오게 했어요. 우리 병원이 다시 켜졌어요.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그 소문 진실이 아니었어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복도의 공기가 유자 향처럼 달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계셨어요. 기자님이 자료 보내라시던데 엄마 모임에 한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다. 화면에는 내가 게시판에 붙인 기사가 찍혀 있었다. 허위 유포면 큰일 나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었다. 병원에서 소라는 곤란합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허위가 아니에요. 팀장 메모도 있어요. 여자는 웃었다. 그 팀장이 누군데요? 살아있어요. 순간 내 마음이 멈칫했다. 문서의 주인공은 이미 고인이었다. 증언의 다리는 더 멀어졌다. 아들의 목소리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엄마, 일단 나가요. 복도 의자에 앉은 그는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의 말이 더 나를 흔들었다. 괜찮다는 말은 때로 사람을 놓아버리는 신호처럼 들리기도 한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오늘 여기서 끝내요. 간호사가 낮게 속삭였다. 최소한 병원 기록은 남아있어요. 그날 정전 복구, 외부 협조자, 이름은 빠졌지만 사건 기록은 있어요. 원무과에서 떼드릴게요. 문서가 한 장 더 손에 얹히자 밖의 비는 더 굵어졌다. 로비의 여자는 여전히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다. 증거가 더 있다면 공개하세요. 우리도 진실을 원하거든요. 그녀가 진실이라는 단어에 큰 붙일 때 내 속에 무언가가 또렷해졌다. 나는 돌아서서 그에게 유자차를 떠주었다. 나무 수저가 컵벽에 살짝 부딪혔다. 천천히 드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요. 그의 속도가 다시 내 속도와 맞물렸다. 퇴원 수속을 기다리던 짤판 시간, 간호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개인 소장이라 공식 자료는 아니지만 그날 병원 뒤편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사진 속 그는 발전기 손잡이를 쥐고 있었다. 손의 화상이 선명했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어쩌면 이것이 두 번째 모서리일 것이다. 첫 번째가 신문이라면 두 번째는 목격의 얼굴. 두 장이 포개지면 종이의 강도는 배가 된다. 그러나 병원 문을 나서자 또 다른 비가 쏟아졌다. 아들의 메시지가 진동으로 도착했다. 엄마,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유자차로 노인 꼬신다. 같은 악플. 신고했지만 번져요. 절망이 어깨를 젖혔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벚나무 가지가 비에 젖어 무거웠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 동네에 불을 끌까? 누가 이 편견의 죄를 씻어줄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무 반지가 물에 반짝였다. 그는 말했다. 오늘 밤 벚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합시다. 도망치지 않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흔들림 없음이 내게는 기적처럼 보였다. 밤이 오면 우리는 말을 꺼낼 것이다. 자료를 펼치고 간호사의 증언을 메모로 받아 적고 아들에게도 옆에 앉아 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사랑은 두 사람의 약속으로 시작되지만 편견을 넘어설 때는 마을의 용기가 필요하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러나 그 결국을 앞당기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었다. 밤비가 먹고 벚나무 잎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우리는 벤치 3개를 붙이고 보온병에서 유자차를 따랐다. 김이 피어오르자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의자를 하나 더 가져왔다. 짧게들 하세요. 늦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무 수저로 거품을 눌렀다. 숨을 고르고 자료를 펼쳤다. 신문 스크랩, 팀장 메모, 병원 기록 사본, 간호사의 진술서. 종이 4장이 한 사람의 세월을 걸어 나왔다. 먼저 간호사가 입을 열었다. 1999년 그날 응급실이 꺼졌습니다. 이분이 발전기를 들여왔어요. 어르신들 봉합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기억은 늘 아름답게 바뀌니까. 간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여긴 병원입니다. 기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녀가 종이를 좌중해 보였다. 문장 몇 줄이 벚나무 잎사귀처럼 바람에 떨렸다. 엄마 모임의 여자가 앞으로 나섰다. 휴대폰 카메라가 내 얼굴을 더듬었다. 우린 진실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혹여라도 그때 시장에서 보던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다. 비에 젖은 고무신이 땅을 찍었다. 그날 나를 업고 뛰던 등어리를 나는 압니다. 모두의 시선이 할머니 손끝을 따라갔다. 할머니가 그의 손을 가만히 감쌌다. 오래된 화상 자국 위로 굳은 살이 스쳤다. 이 손은 생명을 구한 손이에요. 말이 끝나자 벤치 아래 고인 물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아들의 목이 울컥 메었다. 엄마, 미안해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두려움을 걱정으로 포장했습니다. 편견을 사랑인 척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다. 그는 박도훈 앞에 서서 말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도훈 씨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들 마음이 늘 그렇지요. 아드님도 그러실 겁니다. 그의 눈빛은 조용하고 단단했다. 절망은 불빛을 먹지만 희망은 손에서 손으로 건너간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유자차를 한 모금 머금고 천천히 말했다. 그 소문 진실이 아니었어요. 문장 하나가 공기 중에 떠올랐다가 벚나무 잎사귀 위로 내려앉았다. 엄마 모임의 여자가 눈을 흘겼다. 증거가 4장이면 끝인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사람의 삶을 4장으로 결론 내린 건 당신들이었으니까. 관리소장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이쯤에서 그만. 그때 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도넛 가게 아주머니였다. 낮엔 날카롭던 눈매가 밤빛에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사과하려고 나왔어요. 불길 속에서 누가 누구를 밀었다는 말. 제가 먼저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녀의 말이 도로 포장처럼 평평하게 깔렸다. 그 위로 사람들의 시선이 조심스레 걸었다. 한 남자가 맞장구 쳤다. 나도. 내 입이 빨랐습니다. 사과가 2개, 3개 이어졌다. 편견의 안개는 이렇게 거친다. 누군가의 미안이 바람이 되는 순간 골목이 보인다.
도훈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영웅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간호사가 웃었다. 그 누구라도를 실제로 한 분들이 늘 부족했지요. 우리는 잠시 함께 웃었다. 웃음 끝에 나는 상자를 꺼냈다. 벚나무가 꽃비를 떨어뜨리며 머리 위에서 바스락거렸다. 상자 안에는 그가 깎은 나무반지 2개. 그는 놀란 듯 나를 보았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연습 삼아 끼워 보자고 하셨잖아요. 오늘 진짜로 연습해요. 오래가는 약속으로 그의 눈빛이 젖었다. 손의 화상이 달빛을 받아 연해졌다. 우리는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나무가 체온을 배워가는 소리가 밤의 이파리 사이로 작게 들렸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도 벚나무 아래는 밝았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남은 유자차를 나눠 마셨다. 오늘 장 여사님이 저를 구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요? 네, 제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불러주셨잖아요. 이름은 불릴수록 제자리로 돌아온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도 오늘 이름을 하나 더 불러볼까요?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신랑, 신부 말이 입술에서 떨어지는 순간 2개의 심장이 아니라 2 사람의 숨이 한 박자로 맞았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그가 같은 문장을 낮게 따라 말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그날 밤 우리의 첫날 밤은 실내등 2개 중 하나를 끄는 일로 시작됐다. 밝음을 절반쯤 접고 서로의 그림자를 절반쯤 나누는 일. 발이 차가워질까 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나는 그의 종아리를 천천히 주물렀다. 전선을 다루던 근육이 한숨처럼 풀렸다. 그는 내 발등을 손바닥으로 덮었다. 차가우시네요. 유자차가 데워줄 거예요. 우리는 머그컵을 2잔에서 한 잔으로 합쳤다. 나무 수저 하나로 번갈아 떠먹었다. 숨이 김을 지나 서로에게 닿았다. 창밖에서 벚나무 꽃비가 아주 늦게까지 흘렀다. 사랑은 심장이 아니라 하루의 속도로 기억된다. 등을 기대는 각도, 손을 포개는 순서, 램프를 끄는 망설임이 길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새 언어가 되었다. 창틀에 놓인 반지 상자가 달빛을 받았다. 나는 물었다.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그는 웃었다. 있다면 유통기한은 연장됩니다. 엉뚱한 농담에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 머물렀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해졌다. 편견이 깔고 앉았던 자리에 희망과 기적과 진실이 조용히 자리를 바꾸어 앉았다. 누군가의 인생을 4장의 종이로 재단하려던 손길이 물러나고 한 잔의 유자차와 1개의 나무수저, 2개의 나무반지가 우리의 내일을 데웠다. 새벽 공기는 야른 유리처럼 맑았다. 벚나무 잎사귀 끝에서 밤비가 마지막 방울을 털어내리고 우리 창문턱에는 유자 향이 잦아들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작은 주전자를 올렸다. 불을 세게 올리지 않았다. 물이 오르다 말다를 반복하게 두었다. 끓기 전에 김이 먼저 일어서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그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우리 삶도 저렇다고. 끓어오르기 전에 고여 소문으로 일렁이던 편견,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의 온도로 도달하는 진실. 절망은 우리를 무릎 꿇렸지만 희망은 여전히 손을 들어 올렸다. 작은 방의 한쪽 벽에 액자를 걸었다. 간호사가 적어준 문장이 들어있었다. 이 손은 생명을 구한 손이에요. 그 아래 오래된 흑백 사진이 나무틀 안에서 빛을 받았다. 손의 화상은 더 이상 숨겨야 할 흠이 아니었다. 우리 동네 경로당에도 액자가 하나 더 생겼다. 관리소장이 벽을 닦아내고 말없이 걸어주었다. 사과는 다들 하셨고요. 여기서부터는 기록이 대신할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무수저 한 벌을 선물로 놓고 갔다. 나무결이 살아있었다. 우리는 그 수저로 저녁마다 유자차를 떠주고 가끔은 미음을 나눠 먹었다. 천천히 먹을수록 말도 천천히 흘렀다. 말의 속도가 늦어지자 상처의 속도도 늦어졌다. 시장 골목의 공기가 달라졌다. 도넛 가게 아주머니는 우리를 보면 먼저 인사했다.
그날, 미안했어요. 그의 진심이 눈꺼풀에 얹어 있었다. 벤치에 앉아있던 몇몇 노인들이 다가와 도훈의 손을 만져보았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네. 불을 한번 겪은 손이 그렇지요. 그들이 웃었다. 웃음이 벚나무 아래에서 꽃빛처럼 부서졌다. 소리가 아닌 빛으로 흩어졌고 얼마 후엔 조용한 평소의 바람으로 돌아갔다. 편견은 이렇게 물러났다.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우리는 함께 사는 원칙을 적었다. 벽에 나열하지는 않았다. 대신 하루의 동선에 섞었다. 아침엔 나무반지를 서로의 손가락에서 한번 돌려보고 유자차를 끓일 땐 말없이 나무 수저를 건네며 시장을 걸을 땐 같은 쪽으로 그림자가 겹치게 걷는 것, 화가 날 때는 자리에 앉아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누구의 목소리도 높이지 않는 것, 잠들기 전에는 작은 전등 하나만 남겨두고 손의 화상을 내 손으로 가만히 감싸는 것. 우리는 규칙을 글자로 남기지 않았지만 몸과 숨으로 외웠다. 사랑은 문장보다 습관으로 오래 남는다. 그 습관이 우리 하루의 속도를 만들었다. 봄끝, 동주민센터 작은 마당에서 모임이 열렸다. 관리소장은 마을 공지로 꽃비의 밤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작은 등불을 들고 나왔다. 간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병원에선 기록이 사람을 지켜줍니다. 동네에선 서로가 기록입니다. 그녀가 우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사람의 가치는 나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을 한 장의 스크랩으로 재단하지 말아주세요. 말이 끝나자 아이들이 벚나무 아래를 돌았다. 꽃비가 조용히 떨어졌다. 도훈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무반지가 체온을 더 단단히 베었다. 아들은 더 이상 위임장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주말마다 와서 전구를 갈아주고 베란다 화분을 정리해 주었다. 어느 날 그는 도훈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 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가 머뭇거리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불렀다가 아니면 다시 형님이라 불러도 됩니다. 모두가 웃었다. 우리 셋의 웃음은 유자차 김처럼 얇게 피어올라 방 안에 오래 머물렀다. 가족이 되는 일은 호칭에서 시작해 습관에서 굳어지는 법이었다. 이름을 바꾸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고 마음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여름이 오자 벚나무는 더 짙은 그늘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늘 아래 작은 의자를 하나 더 놓았다. 지나가는 이가 앉고 사과하고 이야기를 놓고 가는 자리였다. 언젠가 그 자리에 홀로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젊었을 적에 나도 소문을 냈지. 미안하네. 도훈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소문보다 손을 쓰면 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의 손을 주물렀다. 손의 화상이 햇빛을 받아 옅게 반짝였다. 기적이라는 말은 거창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손을 내밀고 다른 사람이 그 손을 받아줄 때 이미 기적은 충분했다. 밤이면 우리는 여전히 불을 절반쯤만 켰다. 두 사람에게 딱 맞는 밝기였다. 나는 그의 종아리를, 그는 내 발등을 조용히 어루만졌다. 말없이도 전해지는 안부가 있었다. 창밖에서 벌레 소리가 늘어나면 유자차의 당도도 조금 올렸다. 계절을 건너는 법을 함께 배우는 중이었다. 어느 밤 나는 속삭였다.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그는 대답 대신 내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손바닥의 온기가 나무반지와 맞닿아 둥근 호를 그렸다. 우리 둘이 지켜낸 호였다. 가끔 오래된 소문이 먼지처럼 남아 들어왔다. 우리는 그때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다.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서로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그리고 유자차를 더 데웠다. 진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로 돌아왔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오늘도 끝까지 천천히, 그러나 끝내. 벚나무 아래에는 작은 팻말이 세워졌다. 누군가 정갈한 글씨로 적었다. 꽃비는 기억을 덮지 않는다. 더 잘 보이게 할 뿐. 우리는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나무반지가 햇빛을 받았고 나무 수저가 주머니에서 작은 소리를 냈다. 손의 화상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알았다. 그 손이 무엇을 지나왔는지, 그 손이 무엇을 붙들었는지.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속삭였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그는 같은 목소리로 답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을 절반쯤만 더 낮추었다. 어둠과 빛이 균형을 이루자 우리 마음도 조용히 수평을 찾았다. 내일 아침에도 유자차의 김이 먼저 일어나 우리를 깨울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켜낸 것들의 이름을 희망, 치유, 품위, 그리고 진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사랑은 편견을 잠재운다.